자, 오늘 하한가부터 가보죠.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꼽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얘기했어요. 한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자 유영아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한참 분석을 했는데 또다시 선택받았다는 점에서는 상한가 아닙니까? 하한가를 주셨어요? 예, 뭐 화제의 인물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상한가가 맞죠. 그러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어쨌든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변호하는 방식이라든지 예. 또는 지난 재판에서도 변호하는 방식 이런 걸 쭉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적 조력자이기보다는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정치적 동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 물론 그 전에 조사도 받겠다 했다가 안 받겠다 뭐 이런 수많은 예,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유도해 준 분이 유영아 변호사가 아닌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유영아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변호인이 됐다는 것은 왜 그러면 변호인을 하는가? 앞뒤 줄이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결국은 추징당할지도 모를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나선 것이 아닌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맡아달라 요구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자기가 먼저 나섰을 수도 있는데 그 진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유영아 변호사의 재등장은 국민들 보기에 또 뭐 이렇게 뭐야 또 변명하기에 급급한 예.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기 위한 그런 뭐 구차한 모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반복이 아닌가.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의 등장에 저는 뭐 한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 내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는데 국정농단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방어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궤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된 이후에도 대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저 사람이 돈 먹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돈은 나한테 온 건 한 푼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다 최순실한테 간 겁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복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 예, 때문에 그 부분을 상대로 지지했던 건데, 다만 이제 그 재단에 이제 돈을 공유한 게 뇌물죄로 들어간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는 돈이냐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활비는 사건이 터지는 순간 너무 명확합니다. 이거는 네, 만약에 네. 이걸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건 횡령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도덕성에 타격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아주 이거. 재판을 보이콧한다 이런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돈의 용처라는 거는 예. 이건 뭐 3명의 비서관들하고 본인이 예. 알고 있는 건데 3명의 비서관이 이미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에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근데 거죠. 이게 뭐 방어한다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다 진술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 문고리 3인방 뭐 돌아가신 그때 이상춘 씨인가요? 뭐 그분까지 합치면 4인방인데 예. 국회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 할 때도 늘 떡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떡값을 정리해 준 사람이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죠. 그러면 청와대에 와서도 똑같은 떡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정리해 준 떡값은 그럼 어느 돈이고 이 돈은 어느 돈이냐?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정치 자금이었거나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정치 자금 과연 합법적인 이런 추정을 우리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는 뭐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영아 변호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예. 등장시켜서 이런 식으로라도 방어를 해보겠다. 이 모습에서 국민들은 구질구질함을 느끼는 거예요. 구질구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예.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은데 그런 건 흔적도 없이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재산 뭐 지키겠다. 지키기 방어 이런 모습으로 또 유영아 변호사냐. 유영아 변호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모래 위에 쌓은 뭐 사상 누각이고 거짓과 뭐 그랬었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거기 동의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될 텐데 이 모습을 국민들이 또 봐야 되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30억대, 40억대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정원 특활비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최경원 의원도 그렇고 일부 정치 인사에게도 그 돈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이야기, 즉 3인방의 진술에 의한 것이겠죠. 거기 따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의상실 운영비로만 6억 9천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뭔가 이게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리 의상을 뭐 제작을 했다고 하지만 6억 9천 어떻게 4년 동안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의상비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를 하려 나서는 게 뭐냐면은 예. 결국에는 그 돈 중에서 예를 들어 30몇억 중에서 실제로 그 비서관들이 유용한 게 없겠느냐. 아, 거기서 또 빼돌린 게 없겠네. 그러니까 빼돌렸으면은 그걸 지금 자기들이 빼돌렸겠다 얘기했겠느냐. 예를 들어 의상실 운영하는데 한 4억 들어갔으면 거기다 플러스 2억 더 받고 얹어가지고 거기서 한 6억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갔을 경우에 이제 숫자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님 좀 상의를 좀 할 것인 게 이 금액은 바로 추징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네, 추징이 들어오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동결했어요, 재산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 검찰이 이미 30억 정도를 못 박아서 이야기했지만은 예. 결국엔 진실 공방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옷을 매일 갈아입으면은 6억 가능해요. 제가 아는 연예인 맞춤 의상. 탑 연예인이 1년에 의상 스폰서비가 예. 그분도 매일 갈아입거든요. 무슨 예, 빌려 입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요? 예. 밖에라는 표현 들으면서 자괴감 느끼시는 분 많겠지만은 진짜 나름 연예인 진짜 비싼 명품만 이렇게 저는 빌려서 입는데도 8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평생 산 옷을 다 합쳐도 그게 안 네. 나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옷 갈아입는 걸 보면은 뭐 TV에 나올 때마다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복도 TV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벌을 가지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늘 새 옷을 해입기 맞아요. 때문에 다 옷값이 맞춰서. 저는 그렇게 들었다 보고요. 설사 밑에서 문고리 3인방이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전 대통령과 그 핵심 보좌관들이 그 횡령 여부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질구질이 또 나오네요. 여기서. 구질구질한 모습입니다. 구질- 이런 아이, 모습 정말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잡범이란 표현을 쓰시는 성은실님 같은 분도 계시고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주에 상한가로 꼽으시더니 바로 하한가로 너무 등락폭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굉장히 박력 있게 이제 통합을 밀어붙이는 예, 모습이 예.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느 정도 내줘도 되거든요. 약간 보면은. 아, 예를 들어 통합 반대파한테. 이거 통합 반대파는 지금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켜 주시오. 우리랑 그렇죠.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서류상 정리해 주시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뭐 그게 뭐 절차상으로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바른정당이 생겼을 때도 보면은 예.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을 안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 내보내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안에 뭐 국민의당 안에서 의석수가 뭐 3석 있고 더 4석 있고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서 분란이 나고 네. 대중적으로는 그냥 깔끔하지 못하는 일을 주지. 반대로 오히려 이제 통진당이 이제 정의당에 갈라질 때는 서로 그냥 합의 이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례처럼 이제 서로 제명해 주는 형태로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기계 꺾였다. 통합의 기세가 꺾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알지만 이상돈 의원 같은 분은 네.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해봐서 알지만 협상이 안 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돈 의원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해주지 않으려면 해주지 마요. 나 그냥 그대로 계속 내 의정 활동 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님 뭐 사실 뭐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 되게 좋으신 분이 사회 봉사하는 의미로 국회의원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진짜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 이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예. 뭐 조정 기간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주에 숙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래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야 그렇죠. 통합의 명분이 생기고 또 이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머릿수가. 중요하죠. 아. 그리고 이제 남는 분들,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어쨌든 예. 원내 교섭단체를 못 꾸려야만 예.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것 또한 이제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예, 구질구질.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이런 데서 끊임없이 키워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이혼할 때도 이자료도 줘야 되지만은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남자들을 이혼할 때 가장 최악의 남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가 또 나타나니까 한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쿨하게 보내줬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돌파해서 갈 뭐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시중에서 나오는 예.
이렇게 뭐 덧셈의 합당, 예.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합당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보면 박지원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럴 줄 알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선뜻 그러면 나가실 분 나가시죠 이랬으면요. 오히려 통합 반대파가 머쓱해져요. 당황해요.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 더 붙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건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런 원래 모양을 생각하면서. 남녀가 사귀다가도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러면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진짜 안 놔주는 이제 집착남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오히려 상황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된다. 그나저나 이준석 위원장 예. 오늘 김세현 의원이 탈당 공식 발표한다면서요. 바른정당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예. 뭐야 이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정치 이제 보좌관들 예.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탈당하는 거 맞죠 오늘? 탈당이라기보다는 통합 불참 선언이 아마 통합 가깝지 불참 않을까라는 선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통합 불참 선언이 내나 탈당이죠. 뭐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말의 표현의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뭐 남경필 지사나 김세현 의원이나 이거 뭐 검수저 중에 검수저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비바람 불고 뭐 참 이런 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높게 가져왔지만은 와보니 현실이 아니니까 뭐 비닐하우스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다 이 충격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 어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국민한테 내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통합하려던 사람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돌아보게 된다. 훨씬 박력 있게 나갔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저는 안철수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해온 방식이 예. 편한 길로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척하면서 네. 통합하면서 막 흙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갈 아니, 근데 원래 정치- 그래서 이제 유리온실이라 생각하는 비닐하우스로 돌아가는데 예. 가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도 곳곳에 찢어지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따뜻한 비닐하우스는 아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한국당도. 원래 그 몇 명이 하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분위기가 이제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랑 합당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자유한국당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모든 힘을 기울여 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왜 나가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저 원인 분석은 다르지만 누구까지 나갈 건가? 요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김세현 의원, 이학재 의원, 남경필 지사 다 나갑니까?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변 인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예. 뭐 지역구에서는 나가라는 얘기가 많다 그러고 한국당으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주변 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학재 의원한테 이제 좀 말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말리고 있고 아직 고민 네. 중 이학재 의원. 그럼 원희룡 지사요. 원희룡 지사는 이제 이거 약간 걔가 다른 게 이제 원희룡 지사 진짜 가까운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예. 나가는 것과 별개로 그 제주도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선거 치르는 건 필패라고 생각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른정당에서나 자유한국당에 가나 예. 선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그러면 2년 4개월이나 남아서 지금 나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나가서 지역구 위원장을 분명히 꿰차야 되거든요. 하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게또 있네.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도지사들은 당장의 선거가 눈앞에 닥친 거죠. 예. 그러나 도지사들은 뭐 남경필과 원희룡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뭐 남경필 지사도 어렵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분위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워낙 뛰어난 슈퍼스타였는데 예, 예. 실제 뭐 도지사 해보니 뭐 그 슈퍼스타의 자질이 바로 도정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흔히 이게 큰 인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기대해서 예, 그런 분들을 뽑지만 예. 해보면 뭐 아이고 작은 인물보다 더 못하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당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이 이 시그널을 몇 번 보냈습니다. 네, 예를 네. 들어 청렴했는데 예를 들어 뭐 박지원 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약간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통합에 참여할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진작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통합하면 그래 숫자가 많은 게 좋지 않았어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이 통합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안철수 대표 당신께서도 보면은 당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다가 힘들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합된 당에서도 본인과 정체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하한가 통합에 자꾸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하셨어요. 통합을 지지한다면 예.
하한가 정리하고요. 상한가 가보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상한가는 이유를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예, 이번 주를 뭐 우리가 흔히 슈퍼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집권 2년차가 시작되는 주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오늘 남북 그 고위급 회담 있죠. 예. 그다음에 칼둔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또 내일은 본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집권 2년 차를 가를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로 이번 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아주 주다. 중요합니다. 상한가 줄만 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꼽았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 어제 금융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거품 이는 거 막겠다. 과열되는 거 맞겠다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정부의 이제 양쪽 이제 딜레마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혹자는 12조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루 거래액이 10조 원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거래소만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끊어내는 순간 예전에 이제 버블 터지면서 정부가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내 돈이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상당한 게 투자자 수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다만 또 반대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약간 궤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약간 투기성 어떤 이런 뭐 주식 버블 같은 거 막지 못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게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안정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주식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유동자금이 이제 상당 부분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고 있다. 떠돌던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업이 어쨌든 자금 융통하는데 숨이 도는 것이고. 그렇죠. 기업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배 가격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2배로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 전혀 건 없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증권업계에서는 약간 태클을 거는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상한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 얼마를 벌었다. 뭐 1,500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 최근에 이런 경험담이 방송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나와요. 최근에 방송에 300억 벌었다는 사람 나간 뒤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보면 제 주변도.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뭐 세상이 열리는데 이런 세상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상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방금 우리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자금의 흐름의 명암의 부분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절대 이게 투기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기판에 여러분 섣불리 들어가셔도 안 되고요.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다는 점. 이건 저희가 명확히 하고 가야겠어요. 아니 공무원들도 많이 한다는데 뭐 지금. 아니 오늘 상한가로 이걸 뽑으면 이거 이준석 위원장이 상한가 뽑았으니까 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 봐 신중하셔야 된다는 사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도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상한가 뽑는 게 항상 좋아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보드의 오늘 상한가 슈퍼위크와 가상화폐, 하한가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아까 유영아 변호사 올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